이렇게 그냥 포차같이 말하는 사람 네,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오늘 또 사전방송 요즘 보시는 카메라가 분들이 다들 많아서 다 잡아내니까 어딜 봐도 야 내가 KBS 쌩과 함께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를 같이 간 사람한테 좀 개수를 세보라 그랬다고. 휴식 시간에 몇 대냐 그러니까 30대가 넘더라고요. 진짜요? 패널별로 두세 대씩을 다. 거기 왜 쌩과 함께 나오는 왜 연예인들. 네. 그리고 나한테만 붙은 게 한 6, 7개 돼. 진짜요? 예. 네. 왜 더 많이 붙여주신 거죠? 아무래도 강연자니까 저기 뭐가 많잖아요. 퍼포먼스가. 네. 그리고 저기 뭐 패널들도 이렇게 보면은 표정을 다 잡아내가지고 그걸 갖고 편집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프라예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 30대가 정도까지는 넘어요. 저희는 이제 의원님이랑 후보님 그 정도까지는 카메라 못 해드리고 한 2대씩. 한 대가 저는 아니라 한 대. 뭐 약속하지만 뭐. 그런데 요즘은 시사가 예능화되니까 그런 강연 프로를 한번 나가잖아요. 어우 진짜 지쳐요. 엄청 지치고 그리고 강연을 1시간 내보낼 거 3시간을 시켜. 맞아요. 와. 거기서 진을 딱 다 빼놔. 재밌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보내니까. 옛날에 뭐 저널리즘 제이라고 KBS에서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4시간 찍었어요. 와. 그리고 JTBC 썰전도 3시간 이상 촬영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근데 확실히 그렇게 길게 촬영해가지고 딱 재밌는 부분만 하면 확실히 재밌는데. 아니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걸 갖다 새로 만들어내는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인력이 많이 드는 거죠. 진짜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죠. 보컬로 유튜브는 하기는 또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 것보다도 약간 좀 이제 저 일탈, 약간 좀 자유로움이 매력이죠. 여기는. 네. 오늘 두 분 일탈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님은 일탈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권영국 대표님은 절대 일탈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아니, 그래서 이미지세요. 네. 처음에 내가 설계를 1차 토론을 김문수를 두들겨 패는 걸 예상하고 진보 신사와 극우 깡패 대결 구도로 이걸 설계를 해놨는데 괜찮다 컨셉. 1차 토론을 했는데 김문수가 너무 착한 거야. 그렇더라고요. 태도가 1차 때는 막 이렇게 뭐 공격하고 너무 뭐 착해가지고 이 설계가 안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걸 돌직구해서 2차 토론부터는 네. 이 느린 변화구로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네. 그런데 이때는 또 표독해지더라고. 그랬구나. 김종대 의원님 전략을 누군가 다 캐치해가지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착한 김문수 해가지고 캠프에서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야. 너무 착해서 그래서 안 된다. 권영국 후보 각계무사를 세워놓고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독해지는 연습을. 실제로 그게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됐죠. 아. 이제 일자에서 너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권 후보님이 약간의 룰을 좀 깨면서까지 첫 번에 뜨거운 맛을 보여줬거든. 원래는 사실 경제 분야 토론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지. 근데 딱 초반부터 딱 치고 들어가셨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게 원래는 룰을 좀 깨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어요. 맞아. 근데 중간에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지금 여기 경제 분야 토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중간에 그때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 나왔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진행자가 아닌데 진행의 역할을 맞아.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하면 네. 안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돈을 더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나로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저기 세워낸 거 맞아? 이걸 한 번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토론회 자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그거를 그렇죠. 딱 지적을 해주고 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또 이게 득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의 가장 큰 논조 차이가 이거예요. 진보 언론은 어떻게 41%가 나왔냐 이걸 계속 질문하거든. 네. 근데 지금 중앙동아 조선까지는 야 이제 보수 망했다 큰일 났다 다 이 기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41%를 총선에 대입하니까 국민의힘 100석이 안 나오는 거야. 90몇 석 나와요. 비례를 합쳐도. 네.
아니 그래서 바꿔야 되잖아. 선거제도 바꿔야 돼 자기들.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망한 거 아니냐 이 기사고 진보는 어떻게 해서 41%야? 이 내용인데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봐. 위기를 느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였군요. 예. 자, 오늘의 안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요. 네. 자, 그리고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을 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 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제철 농수산물부터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2,000여 개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골드 키위인데요. 마켓하니에서 최상급 키위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일반 마트의 키위와는 비교 불가한 크기와 신선도를 자랑하는데요.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로 가장 큰 사이즈인 자이언트 전보의 경우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특대형 골드 키위입니다. 골드 키위는 맛도 맛이지만 풍부한 섬유질로 몸에 정말 좋습니다. 키위 하루 한 개면 변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면역력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가격은 사이즈와 수량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장 저렴한 골드키위 특과 1.2kg의 경우 원래는 14,900원인데 하지만 마켓하니에서는 6월 20일까지만 12,900원 무료 배송의 파격 할인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구성일수록 개당 단가는 훨씬 저렴해지고요. 지금 바로 마켓하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키위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골드키위를 클릭하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한겨레 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하니를 입력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몽실통통님, 공덕포차에 권영국 후보가 나오다니 놀랍네요. 네, 오늘 진짜 반갑습니다. 특별히로 권영국 후보님 오셨습니다. 악수 안 하는 거. 호스팅란님, 김문수와 악수 안 하는 권 후보님. 예. 아까 저희랑은 다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김문수 후보도 막판에는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두 번째 네. 토론부터는 악수하는 거 받아줬습니다. 예. 또 통 크게 받아주셨군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다음 날 언론에 네. 김문수 드디어 악수 성공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 악수 오늘은 성공까지. 성공했다. 네, 참. 아우 그 얘기만 하니 술만 나네. 내가 아주 그거 진짜 추억의 한순간이에요. 예, 제가 사실 계속 거부하려고 했다가 야, 이게 뭐 예, 네. 그냥 많이 봐줬어. 한 많이 번 거부한 받았죠. 것으로 뜻을 네. 충분히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골드키위 진짜 맛있네요. 아니 요게 내가 보니까 이 맥주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꿀맛. 아니 술자리에 품격이 달라지네. 지금 아니 키위를 선전하는 건지 저를 둘 다. 아니, 키위가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았어. 약간 아삭한 느낌인데도 전혀 시지 않고 굉장히 달아요. 아, 그리고 네. 크기도 진짜 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골드 키위는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네. 많이 드세요. 그동안 네,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먹고 있습니다. 드실 자격이 맛있게 먹고 충분합니다.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번 대선 보면 좀 웃기는 게 있어. 어떤 거요? 옛날에는 대선에서 말이요. 어떤 이긴 후보한테 모든 그 카메라가 다 가고 나머지 진 후보들은 근신을 하거나 네. 해외로 나가거나 이래가지고 사라졌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방송 토론에 나온 네 분이 한 분이야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셋이 다 당선된 후보 같아. 김문수 후보는 왜 저기 현충원회를 가고 당대표 둘러리 세워가지고 네. 그러면서 턱걸이 영상 턱걸이하고 공개하고 훌라후프하고. 훌라후프하고 난리가 네. 났어 난리가. 맞아요. 그래갖고 이준석 보면은 여전히 대선 같아.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앞에 권영국 후보 계시지만 네. 저기 대선 끝나고 인터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도 모셨고. 오늘도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옛날에는 대선이 지고 나면은 대부분 이렇게 눈물의 그 선대위 해산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사라졌거든. 네. 근데 왜 왜 그럴까요? 뭔가 확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맞아요. 달라요. 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제부터 뭐예요? 대선이 시작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 이제부터 이- 대선이 시작됐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력들이 다 좋으셔 우선. 아, 선거운동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야 되는데 안 지쳐. 안 지쳐. 절대 안 지쳐. 에너지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선거 끝나고? 연장전 더 하자 그래. 막.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아니 저는 힘듭니다. 아니 삭심한 근데 거. 지쳐 보이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의원님만 안 지쳐 보이고 아니,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개고생은 했는데 근데 후보님이 제일 힘드셨단 말이에요. 네, 진짜 제가 힘드실 옆에서 것 다 같아요.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도 어떤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이 대선의 의미를 끊임없이 유권자들이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후보를 계속 소환하고 있다. 권 후보님은 내일도 인터뷰가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인기 그러니까 이런 많으시네요. 것들은 참으로 이색 현상입니다, 사실은. 네. 정말 낯선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선이라는 걸 잊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 그렇기도 과정을 하죠. 다시 또 이제 떠올리고 그러게요. 싶어 하고. 예. 저는 0.98인데 네. 예. 오히려 계속적으로 어.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네.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이색적인 현상이고 사실 이번에 투표율이 거의 80%거든요. 네. 그렇죠? 제 기억으로 OECD 민주주의 국가에서 80% 투표율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어요. 네. 미국의 대선이 한 60%대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미국이 저번 대선이 많이 과열됐다 그랬는데 60%대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의회 선거는 50%대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독일이 딱 한 번 80%를 넘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10년 동안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어떤 높은 투표율은 의무 투표제가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매우 이상 현상이고 현상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정당 가입 이상 열풍이 양당 위주로 했는데 민주당이 권리당원 150만 명인데 독일 3인당의 11배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 한국이 정당 가입 잘 안 한다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정당 가입하고 정당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굉장히 전제가 역전됐네요. 많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과잉 열풍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잉 열풍이 다양한 참여의 과잉 열풍이 아니라 주로 양쪽으로 과잉 나요. 네. 양극화. 극화된. 네, 저쪽이 안 되니까 난 이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줘야지 뭐 약간 이런 그렇죠. 상대방을 또 싫어하는 마음. 뭐 이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잉 열풍이 분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권 후보께서 군소정당이고 유력 후보도 아니신데 네.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공덕포찰 나오셨다. 네. 이것도 또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도 네.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낸다 이거죠. 오늘 공동포차에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공덕포차 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근데 술까지 주시다니. 그러나 오늘은 무알콜 맥주를. 네, 저는 짠, 알코올이 한번 있어요. 할까요? 예, 예. 아유. 먹자봐. 어? 진짜.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묵향훈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구 보다가 여기 왔어요. 화요 공동포차 보면서 맥주를 이어서 마시려고 왔어요. 권영국 민노당 대표님과 진보의 심장과 촌철살인 김종된 님이시네요. 진보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여전한 민보의 송치경님 저희 감사합니다. 공동포차 화이팅. 나중에 화요일에 보쌈으로 안주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오. 네네. 안주 후원 받읍시다. 안주 후원 받읍시다. 좋습니다. 저걸 또 쿨리스님, 권 후보님 프라이팬으로 전부 치는 사진 유명하던데 평소 요리 자주 하시나요? 오, 이것도 제가 깨를 보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명절에 가면 제가 배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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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전은 네. 제가 담당하세요? 전담입니다. 네. 잘 그러시구나. 부치시는군요, 그래서 배추전은. 이렇게 뒤집는 거는 이제 아, 숙달이 돼 있죠. 네. 나중에 공덕포차에서 한번 한번 해야 해볼까요? 되겠네요. 배추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배추전을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배추전이 의외로 약간 슴슴한 맛이 있으면서 달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예, 네. 배추가 단맛이 있어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덩다리님,
뭘 추천한다고? 김종대 국방부 장관 추천한다고. 아니, 왜 갑자기 제가 아까 앞으로 얘기할 걸 좀 미리 네. 얘기를 해보면 어떡해. 이따가 본방송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반응이 아주 좋네요. 반응 좋아요. 예. 저도 권영국 후보님 되게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가지고. 네. 제가 또 그러면 앞으로 진보의 향기를 네. 이렇게 월간이라도 좀 고정 코너를 하나 만들면은 아니 그리고 제가 한겨레 사회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언제 네네. 몇 년도에 하셨어요? 양상우 대표이사 했을 네. 때가 네. 꽤 오래됐죠. 네. 네. 2010년. 네. 네. 2010년. 하여튼 뭐 되게 오래됐죠. 그렇구나. 네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희 한겨레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쳐갔다는 거. 많이 거쳐갔죠. 예. 네네. 네. 저희 뭐 한겨레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공덕부터 출연해 주시고 칼럼도 써주시고. 내가 칼럼에 토요판에 네, 송채규의 공덕포차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해주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권영국입니다. 자, 네. 그리고 화요일 공덕포차에서 강철 이빨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입니다. 오늘은 민노당 특집입니다. 이 진보 정치의 앞날을 그렇게 우리가 됐네요. 또 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네. 이제 얘기 대안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예. 진보당 특집으로 했는데 오늘 의상이 네. 검은색의 넥타이 어디 이제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저 태안 네, 화력발전소에 이제 6월 2일 날 네, 사망 사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 대책위 대표장회가 있어서 네. 예, 거기 회의 참석했다가 아, 예,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네네. 이제 조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태안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나날들이 예,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그 사고도 약간 이제 그 환경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좀 무리한 작업 과정에서 아마 심장에 뭐 무리가 온 것 같다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 네. 어쨌든 빨리 이제 이번에는 조치를 해서 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천만다행인.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서 있었던 그 50대 2차 하청 노동자였죠. 그분이 결국은 이제 선반에 말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건데 네. 그 사안도 보면 2차 하청이 그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이번에 다시 이제 드러났던 거죠. 네. 김영균 그 사고 때 제가 이제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2차 하청에 대한 우려를 사실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데는 1차 하청. 그러니까 이제 안전 시스템을 1차 하청까지는 이제 웬만큼 발전소에서 이제 그 되게 좀 촘촘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2차 하청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2차 하청까지도 시스템 마련하고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좀 외면을 했었어요. 그 문제가 결국 이번에 사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이제 원인 분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대 대선이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우리 민노당 후보님께서는 0.98% 득표를 받으셨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선을 치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진보당 후보들이 뭐 진보당 김재현 뭐 후보도 그렇고 네. 이제 후보를 냈다가
다시 이제 철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침들을 겪으면서 결국 권영국 대표께서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시고 네. 이제 득표를 얻었는데 사실 정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후보 안 낸 뭐 조국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 네, 이런 냈죠. 정당도 있지만 출마를 하시고 완주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네. 우려되는 게 있으셨나요? 출마할 때부터 이미 이제 우려가 많았죠. 네. 과연 이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잖아요. 총선 때. 네. 그리고 부채가 사실 아직도 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빚지는 선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망한다. 이런 이제 내부 반대가 사실 굉장히 심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정당이 가장 큰 이제 정치적인 행사잖아요. 대선이란 게. 여기에 이제 후보가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실 잊혀진다. 우리 이제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잊혀진 존재로 간다는 우려가 또 한편에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내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집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고,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완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랬군요. 논란이 있었죠. 네. 예, 예. 그래도 그 논란 속에서도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네, 계신데 네. 이 0.98%라는 득표율에 대한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권영국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실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후원금이 엄청나게 쇄도했잖아요. 13억 원이라는 더 숫자에. 됩니다. 네, 더 제가 되나요? 보니까 얼마 됐나요? 14억이 좀 넘었대요. 아, 14억이 예. 좀 넘고. 아니, 그거는 개표하던 당시부터 후원금이고 네. 선거 때 들어온 것도 있죠. 선거 때 들어온 거 예. 잠시만 더 그러니까 많이.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네. 출구조서 나오고 네. 그 다음 날 계좌가 닫히는 시간이 다음 날 아침 9시예요. 네. 그 사이에 들어. 그 사이에만 와, 그럼 그때 굉장히 짧은 전정했죠. 시간에. 저녁 굉장히 짧아요. 8시부터 그 9시 사이에 네. 후원금이 아예 쇄도를 한 거죠. 네. 14억이 좀 네, 넘으니까. 14억이 좀 넘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주 큰 액수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많은 이제 분들이. 모였던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보여졌죠.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여성 유권자의 5.9%가 네. 권영국 후보님께 투표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 이 20대 여성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양당의 진영 정치, 이제 서로 공격하고 네거티브하고 상대방을 이제 나쁜 사람 만들고 네. 이런 이제 보통 정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했던 그 유권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자기 공감이 됐던 거고, 아, 그렇지. 정치는 저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감한 사람들이 이제 양당에서 한쪽은 이제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또 집권하는 것에 대한 우려, 네. 여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정치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분들이 아마 고심 끝에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굉장히 짜잖아요. 굉장한 고민. 제가 이제 그냥 그분들이 권영국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우 좋은 정치 같아. 쉽게 찍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편지를 받아봤는데, 네. 저한테 찍은 사람도, 저한테 찍지 않고 후원금을 보낸 사람도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결국 권영국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신 후원금을 보냅니다. 네. 다음에 꼭 찍어드릴게요. 네. 요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네. 당선되는 것에 막기 위한 고심이 굉장히 컸다는 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절절하게 나옵니다. 계엄 세력만은 막아야 하는데 네. 네.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굉장히 묻어났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가 가져왔던 그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지난번에 이제 2016년에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뀌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뀌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아. 우리 삶을 바꾸는 게 더 필요해.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네. 표를 준 분들입니다. 네. 네. 대단하죠. 소중한 표들이죠, 사실은. 아니 제가 그 투표하는 날 저녁에 네. 내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게 그 94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년이요? 31 년? 30년이 네. 31년인데 네.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당신한테 정중하게 사과할 일이 있대. 뭐예요? 아니, 설마. 아니 내가 저기 뭐냐 민노당 가서 권영국 후보 돕느라고 개고생하는 거 제일 잘한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정말 찍어드리고 싶은데 네. 나는 저 국민의힘 내란 세력 기관이 너무 무섭다. 그렇지. 실제로 네. 저 사람들이 다시 뭐 결집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도저히 이걸 갖다가 무서워서 무섭다. 어쩔 수가 없이 이재명을 찍었다. 이러면서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입맛이 떡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집권해. 정권 교체 한다고 그러는데 여유 있게 했잖아 그러는데 아니 진짜 무섭대요. 위기감이 또 상당했군요. 예. 네. 우리는 다들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외 국민 투표가 80% 투표율이 넘고 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전체 투표율이 80%에 달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투표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니까 내가 어떤 정치에 좋은 후보 경청하고 이렇게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번에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겪고 제가 또 사과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후보님한테도 많이 갖다 죄송하다. 이번에 못 찍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선거가 일단은 어느 순간에 한국 정치가 넘어서는 게 그게 우리 사회 이제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는 저 내란 세력집이 다시 회생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네. 이렇게 가위 눌려 있는 이런 정서가 너무나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선거에 참여할 때 야 이게 손톱 하나 들어갈 틈이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표로서 드러나지 않는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분명히 진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런 면에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정치가 또 헤아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치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 그 틈에서 사실 진보 정치가 살아남기가 쉽지만은 않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대안 세력을 선택하진 않은 그런 과거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게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네. 한석도 얻지 못한 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조국 혁신당도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얻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한석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이 좀 만만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침체기에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그 진보 정치가 대안 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사실 이제 거대 양당 이 두 정치 세력에 대해서 네.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갈라졌잖아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니까 되게 굉장히 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갖게 된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불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땐 별 차이도 안 느껴져. 근데 갈라지는 이유가? 예. 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또 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전혀 이제 그 저기에 표를 줘봐야 대안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의당도
꽤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나치게 이제 그 국회 중심, 의회 중심으로 여의도 중심이죠. 아, 네. 예. 이런 부분도 내 삶은 현장에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거리감이 있어 보여. 아하. 네. 근데 현장은 힘들어 죽겠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일정 부분 불신을 초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당명 바꾼 거는 민주당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시 또 정의당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돌아갑니다. 아, 다시 돌아가나요? 네, 그 약속이었어요. 네. 네. 이제 선거 때만 이제 당명을 바꾸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의 이제 선거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한다라고 네.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그래도 익숙한 이름이라고 네. 생각이 됐고 또 진보 정치가 처음 출발이잖아요. 그 초심으로부터 가서 네.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시작했는데 예,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의원님은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많은 사람들한테 대안이 되지 못했던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그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보 정치가 많이 퇴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 네. 이게 이제 유럽의 3인당도 예전 같지가 않고 전통적 노동계급이 진보정당에서 빠져나갔죠. 맞죠. 그러면서 그 플랫폼 노동자, 흔히 핑크 칼라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완전히 구성이 바뀌었거든요. 미국도 노동조합이 민주당하고 뉴딜 연합을 이뤄온 이래로 계속 진보적인 어떤 하나의 저수지 역할을 했는데 요즘 트럼프를 더 많이 찍는단 말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진보의 위기는 이게 전 세계적인 일단 현상이라는 거. 그런데 그때 이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다시 진화해야 될 지금 분수령에 서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진보하면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거야. 이런 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들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돼.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특히 책임 있고 부유한 사람이 물론 더 내겠지만 세금을 걷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 세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혜택은 되지만 그 세금을 낸 그 사람도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 중산층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그 증세는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는 말 속에는 세금 많이 내는 거는 나쁜 거야. 국가가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데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자꾸 세금 내는 게 나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보의 주장이 왠지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하고 무섭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내서 복지를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싼 값에 더 많은 사람이 이건 꼭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 같이 중산층까지도 더 많은 풍성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 때 마진이 많아 비싸게 사 먹는다는 건 소비자들이 어느 날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산지의 농민들하고 연결해서 돈 걷어서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하니까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네. 좋단 말이죠. 그렇듯이 복지나 공공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게 세금인 거고 이것이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면은 얼마든지 사회 전체의 복리를 높이는 건데 네. 이제 어떤 그 부자 증세 또 서민 복지하는 식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접근이 자칫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돈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다. 돈 살포는 시장 경제에 반한다. 또 자유를 갖다가 공정하게 경쟁하는데 왜 이런 정치 논리가 우리 삶을 개입하냐 해서 계속 나쁜 쪽으로만 인식이 그런 쪽으로 이제 변해가는 식으로. 이게 진보가 오해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걷어서 하면 70조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복지가 다 해결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부 다 국가를 못 믿으니까 세금 덜 내고 복지 덜 받고 대신 개인이 실손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이게 600조, 700조. 훨씬 돈이 많이 드는군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 놓고도 손해보자고 암 치료도 뭐 이제 국가가 해준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암 환자 집에 한 명 발생하면 집안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네. 완전히 가게가 무너졌어요. 네. 그런 걸 공동으로 이렇게 부조하면 다 해결될 일을.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보면은 어떤 그 우리가 공동으로 복지를 구매하고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 이제 공공 투자를 하는 건 또 다시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우리의 복리를 높이는 전체를 우리가 품어주는 네. 좀 진보가 이런 논리에 좀 강해서 네. 그래서 어떤 성장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좀 2단계까지 더 확장이 돼야 맞습니다. 기존의 진보가 굉장히 어떤 고루한 분배주의자의 어떤 그 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니 그리고 실제로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 얻으면서 네. 그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잖아요. 그 10석이라는 게 300석 중에 10석이지만 굉장히 작은 의석수로도 구조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를 네. 많이 받았고 그때 사실 민노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 너무나 시리즈. 너무나 네. 당연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기할 때만 해도 그게 되겠어 하던 것들이 맞아. 사실은 거대 양당에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정책으로 갖다가 네, 이제 네. 추진하고 네. 사실은 민노당이 먼저 그 제안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노당이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겠지만 이게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한 거지? 그냥 결국 뭐 네네. 민주당이 한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목록 읊으려면 제가 1시간 걸립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예, 예. 무상 그거는 뇌리에 네. 강하게 있는 거지. 네. 그거 말고도 저 지하철에 저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다 진보 정당에 순견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아요. 가장. 군인 병사들 그 월급제 네. 올린 거 이거 완전히 정의당. 아니 보십시오. 네. 그걸 2017년에 처음 주장해서 문재인 후보가 받아가지고 드디어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고 휴대폰을 자유화해주고 아프면 무상 치료를 해줬습니다. 네. 병사들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날 바뀐 결과가 뭐냐? 사망자가 40%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우려자들이 입소하는 그린 캠프에 네. 연 3,800명이 입소했거든요. 이거 38%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복리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죽을 뻔한 사람 많은 청년들이 살아난 거예요. 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요건 군대에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성과가 진보정당이 명확하게 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군대에서 했던 그 실험을 사회로 확산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회 상속을 한다든지 네.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사회 상속을 하고 이런 어떤 그 기회를 주면은 군대에서 벌어졌던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누군가는 더 용기를 내고 좌절하지 않고 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이거는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당이 앞서서 외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절대 맞습니다. 얻지 못할 결과들이. 근데 아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이것도 사실은 예. 네. 아마 노회찬 의원이 그때 발의를 했나 하여튼 정의당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그렇죠. 네. 대표적인 법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가 됐지만 네. 노란봉투법도 네. 실제로는 이제 정의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까지는 통과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처리한다고 네, 이제 네, 공언을 네. 하긴 했습니다. 약속을 네, 네.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네.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견인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때 강은미 의원이 네. 유족들하고 같이 단식을 한 40며칠 물론 이제 의원님 중간에 쓰러졌지만 네. 그런 역할을 실제로 했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선도했던 게 아니라 그 작은 정당이었지만 실제 필요해서 견인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있죠.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의제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실행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국 대표님 하면은 토론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또 토론회 전략을 짜고 함께 트레이닝을 하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뭐 무슨 이게 몸살이 나고 노트북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드셨다. 노트북 어떻게 하면 뚜껑이 지금 노트북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노트북이 이게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거다가 이렇게 하면 지 혼자 뚜껑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이제 뭐가 풀렸는지 걔 노트북이 제일 고생만 해. 근데 아니 근데 토론회가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래요. 네.
제가 놀랐어요.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좀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정책팀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아주 취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번역하는 기능까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하려면 굉장히 그 화법 중요하죠. 자체가 네. 네. 굉장히 구어체화돼야 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안들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어떤 네. 거냐 이 순위 매기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아주 뭐 아니, 뭐 타고났죠. 워낙 제가 혼자 대중 한건 친화적이시니까 아니고. 진짜 그런 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도움을 줬죠. 네. 근데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제가 그 TV 토론에서 1차 토론 끝나고 네. 제일 인상적인 댓글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권영국 후보가 이번 대선 토론의 최대 수혜자인데 네. 그걸 보고서 한 네티즌이 권영국 후보 무서운 후보다. 왜냐? 네. 아무리 봐도 저 후보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후보고 네. 그렇게 해서 기백 있게 치른 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네. 근데 순간 딱 이게 많이 배웠다는 느낌보단 깨달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큰 당이나 어떤 그 기득권 정당에서는 지킬 게 많아요. 그렇죠. 표현이 제한됩니다. 잃지 당연히 않으려고 제한돼요. 노력하죠. 예. 그런데 일단은 지를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정신에다가 네. 후보께서 뭐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해봤습니까? 뭐 진짜 도지사 한번 해봤습니까? 장관을 한번 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순백의 맑은 정신을 갖고 계신단 순백의 말이에요. 맑은 정신. 그러니까 순백의 맑은 정신에다가 영혼이 자유롭고 네. 거기에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래 되니까 보좌가 쉬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십시오. 큰 당에 또 몇선 또 국회의원 후보 같으면은 옛날에 저 후보가 저런 말 했는데 이거 빼. 저거 빼. 이래고 나면은 나중에 살 다 발라내고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이게 뼈다구 해장국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면은 이번에 권 대표님은 미션 주신 거 다 수행하셨어요? 거부 안 아니죠. 하고? 그게 그건 또 아니에요? 몇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악수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악수하시라고 조언드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첫 토론에서 김문수하고는 하고 싶지 않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김문수 후보가 네. 토론회 끝나고 그 악수 외면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지만은 시작할 때도 왔었어요. 네. 그때도 사실 악수를 그때는 네, 카메라가 안 없어서 했죠. 그 장면은 이제 네. 안 나왔지만 안 마지막 나왔지만. 장면만 네, 나왔군요. 네.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2번을 야,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두 번을. 2번 거부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주적은 이준석은 신경도 안 쓰고 네. 김문수로 보고 이제 설계가 된 이게 대본을 갖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오늘 결정적 장면만 나오면 내일부터 이 진보 신사와 극우 깡패 대결 구조의 프레임을 내가 이걸 캐릭터화 해가지고 네. 2차, 3차 성과를 내가 내겠다 이랬는데 네. 막상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김문수가 너무 착한 거야. 1차 토론에서. 네. 돌직구 던지는 걸 다 맞대. 맞아, 좀 그랬어요. 첫 번째 토론에서. 그래가지고 이 설계가 안 맞아 이게. 이래가지고 왜 저래 착하냐? 이랬거든요. 네. 한 2차 넘어가고 3차 때 되니까 표독해지더라고. 김문수 후보도. 네.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아니고 주로 이재명 후보한테 그랬고. 맞습니다. 네. 저한테는 계속 밀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토론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마지막 토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 정말 표현하기도 싫은 여성 혐오 발언을 딱 받으시고 그때 굉장히 깜짝 그러니까 물론 그 토론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지만 권영국 후보도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인지 굉장히 놀라셨고 네. 마지막에 이제 이준석 의원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명에 대한 청원이 50만 명 앞둔 상황인데 그때 진짜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고 네, 제가 궁금해요. 제명을 표현한 건 아니고 사퇴. 사퇴하라 이렇게 네. 주장을 했었죠. 사실 이제 그때 그 얘기가 약간 좀 처음에 얘기가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네.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사실 좀 당황했어요. 네. 아니 이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와? 그래서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제 나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하여튼 뭔가 타격을 주려고 하는 느낌 확실히 들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순하다. 네. 네. 근데 내용은 이제 그 의도는 잘 파악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첫 대답이 그거였어요. 대답하지 않겠다. 네. 이게 이제 첫 대답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대답을 되게 잘하셨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혹시 뭐 속으로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리라고 하는 제가 후회 이런 그 건 얘기를 없어요? 정확하게 좀 그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바로 이제 반격을 했을 것 같았는데 네.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 자리에서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공중파에서 그딴 소리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사실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못한 게. 근데 워낙 맥락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그 의도가 서서히 드러났지. 네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인터넷 댓글 소개하는 건지 그러게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네. 아니 사실 의도가 있었으면 뭔지-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석인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권영국 후보한테 이게 여성 후보 그러면 맞냐고 대부분 물어본 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맥락 없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도 또 우리 후보께서 말려들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날 조간에는 말려들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다 나갔어요. 네. 네, 대답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이준석으로서는 매우 정교하고 또 악의적인 설계입니다. 네. 굉장히 악의적인 설계인데 일단은 이런 게 본인은 통한다고 믿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네.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이거는 방송 토론을 제가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런 참사는 듣도 보도 네네. 못했고 네. 거기에다가 끝나고도 그 이후 며칠간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이 반응을 보면은 어떤 거대한 대화의 장벽을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어떤 반지성주의. 네.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그 반정치주의라고 나는 저는 느꼈는데 이게 정치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한때 집권여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벽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옛날에 1930년대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도 독일이 그나마 그게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히틀러와 게벨스 입에서 유대인은 기생충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역사는 바뀐 겁니다. 원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유대인은 더럽다, 교활하다, 거짓말한다 이런 말들은 늘상 많았어요. 그게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게벨스가 그거를 정치 공론회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걸 공식화해버린 거군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유대인 지위가 제일 높았고 차별이 덜 받던 나라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공론회장에서 그런 어떤 그 혐오의 표현을 옮겼다. 그러면은 그 순간은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심각하다 이게. 그렇죠. 그 혐오의 내용을 실제 이제 그 출처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벌금을 뭐 그 아들이 이제 받았다고 한 것도 네. 사실관계 다른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짬뽕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는데 네. 그 인용 자체가 오히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언어 승폭력을 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됐고, 네. 근데 정치를 정말로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사실 또 하나의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이준석의 정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치러진 대선이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대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의 득표를 얻었고 이준석 계열신당 후보도 막판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8% 넘는 득표를 얻었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받은 득표율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수가 오히려 넘죠. 더 높아지는 넘나요? 아주 네, 작은 숫자로. 넘죠. 네. 그럼 저하고 이제 이재명 표를 합쳐야 겨우 이제 네. 그러면은 이번엔 또 네. 이쪽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선거나 이번 선거나 네. 0.5% 전쟁인 거는 불변인데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단지 구도가 바뀐 거고 그다음에 선거의 명분이 바뀐 거지 이게 한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큰 구조는 변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선거도 0.5% 싸웁니다. 0.5% 싸움. 심각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에 사실은 지방선거도 있고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 굉장히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재명 그 후보에게 질문을 했죠. 네. 이 결선 투표제를 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일정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또 그 결선 투표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할 거냐? 네. 라고 물었더니 그건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네.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를 얘기하는 또 거라고 이렇게 나중이신가요? 얘기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도 뭐 나중에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건 정말로 결선 투표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자기 주장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결선에 붙도록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이 제도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송 나가가지고 민주당 쪽 패널들한테 들은 얘기는 네. 그 사실은 김문수 이준석보다 권영국 후보한테 가장 많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선 토론의 정석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정책적 압박이거든. 네. 실제 그 압박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것이 대통령 취임사에도 불평등과 양극화 얘기가 무게 있게 강조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 이어지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성과인데 이 정책적 압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되는 건 되는 대로 검토하는 건 검토하는 대로 했는데 단지 검토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고 훅 무시하는 거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이 토론의 힘이고 맞습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결선 투표제다 비례제다 하는 부분들이 자칫 뭐 진보 정당이 앞장서서 담론화하고 우리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됐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정치인들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는 어떤 부담감 자체를 만들어놨다. 그걸 진보 정당이 일단 목소리를 네. 내줌으로써 씨앗을 좀 그렇게 돼요. 뿌려놨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래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한다 뭐 한다 이준석하고 단일화 한다 뭐 한다. 아니 단일화 얘기만 하다 대선 시작해 대선 끝났어. 네, 맞아요. 날 세고 날진 게 단일화야.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은 저런 얘기 안 해도 돼. 맞습니다. 저런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나중에 2등, 3등이 뭐 지들끼리 단일화 하든 말든 결선 투표하면 자연히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런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은 진짜 대선판도 예상하지 못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만 조금 군소정당이나 좀 기회의 어떤 다원주의 모델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네. 그다음에 저런 식의 무슨 뭐 당대표 줄 테니까 단일화 해달라는 뭐 이런 식의 그 지저분한 협잡은 할 없어질 필요가 것이다.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좀 정말 아무쪼록 그 정치권의 다양성이 좀 많이 깃든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우리 원영국 대표님 모셔놓고 이런저런 얘기 현안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현안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오늘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온 거군요. 리얼미터가 4일에서 5일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58.2%가 잘할 것이다.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첫 번째가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41.5% 이렇게 1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펼쳤으면 좋겠는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경제 회복을 해야죠. 네. 당연히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출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구출. 썼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여기저기 만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수 시장이 위축돼 있고 또 이제 수출도 관세 폭탄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이제 경제 내수, 특히 이제 내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내수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빨리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TV 토론할 때 우리 이제 김정대 의원님하고 네. 우리는 100일 구출 작전 이런 것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부채 탕감, 폐업을 고민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의 어떤 뭐 일탈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 과소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구체적인 이제 문제죠. 그 코로나19 당시에 대출을 못 갚아서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고, 네.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결국은 폐업 위기로 몰리는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출 작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 많이 했었죠. 네. 네. 또 100일 구출 작전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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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지금 회복이 아니라 구출할 때다. 이 워딩은 정말 되게 그렇죠. 딱 그래서 와닿는 워딩이네요. 예,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작년이 이제 우리나라 자살자가 14,400명인데 50대 남성 자살률이 15%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60대가 1위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50대가 압도적 1위거든요. 네. 50대 남성이.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 이제 상당 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출금 갚을 길이 없다. 가게 문 닫을 판이다.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요. 치명타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중국 관광객이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150만 명이 중국에 갔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아, 그러면 500만 명의 일시적이지만 내수가 살아날 때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주에 에이펙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무렵에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드디어 중국인 단체 관광도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을 고민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올해 아무리 못 잡아도 1,2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온다. 요것도 하나의 소비의 포인트로 보시고 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어떠냐. 네. 그 이게 윤석열 3년간 싹 사라졌던 게. 네네. 그런데 지금 홍대암, 명동, 그 다음에 신촌, 어디 남대문, 또 어디 전국의 그 주요 관광지들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문 닫는다고 남대문 가면 전부 공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만 버티면 조금만 기다리시라. 네, 조금만 버티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중 정상회담 한 번 하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시고 3년간 특히 힘들었던 그 자살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런 어떤 그 계층들한테 이런 소식은 제가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거야.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조금만 참으시고 그래도 조금 견디시면 우리가 잘 이런 거 살펴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뭐 저도 중국에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저기 단체 관광 좀 빨리 저기 하자든가. 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돌이 베이징이나 어디 이런 중국 도시 한번 순회 공연 하잖아요. 그럼 확 들어와요. 이게 지난 5월에 재개가 됐어.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돌이 갖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어제 다 제대했어. 그러니까 두 명이 휘랑 제대했다고? 네, 제대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TV에 저기 뭐냐 그 전방 사단에서 2명이 제대해가지고 청상 이러고 있더라고. 네. 쟤들 나왔어. 그러면서 쭉 내가 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방탄소년단 완전체 됐어. 네. 이런 완전체로 걸 활동하는 건가요? 완전체라니까. 알겠습니다. 완전체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내란 세력이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의도했거나 안 했건 간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마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 진보 정당이나 이 진보 언론 쪽에서 이제는 이런 분들한테 저기 정말 다가가는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은 저도 그걸 어제 재방송했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랬군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격려하더라고. 어디서 내가 장사를 하고 좀만 더 있는데. 버팁시다. 저기 보니까 추천 메뉴에 네. K-pop BTS가 있네요. BTS여 돌아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데 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TV 토론할 때 네. 그 부자 감세 네. 이거 좀 원상 회복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수 경기 살리려면 그 질문을 했어요. 네.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이 딱 그 기억에 남는 게 부자 감세 때문에 82년간 87조 뭐 몇천억 세수 감소가 발생했거든요. 맞아요. 결선.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세금 정책을 사실 이거라도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정세 주장을 계속 했는데 정세는 조금 뭐 더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정부가 이럴 때 막 이제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어. 맞습니다. 지금 추경하는 네, 것도 네. 뭐 돈이 없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고가는 좀 채워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지금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게 내란 종식, 네. 내란 청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3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네, 의결이 네. 됐고 이제 공포가 네. 됐습니다. 아마 이르면은 다음 달부터 특검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낭비다. 우리가 반대하는 거 왜 이거 굳이 검찰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이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네. 제대로 했나? 그러게요. 저는 이 세 가지 특검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김건희에 대한 그 수사가 어땠습니까? 거의 모시면서 사실은 황제조사도 있었죠. 아니 자기 그 휴대폰을 스스로 검사 수사관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놓고 들어가서 어디 가가지고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최상병 사건 때는 제가 그때 페북했었어요. 그 사건 터졌을 때 윤석열은 아마 정권에서 물러나는 순간 당신은 이걸로 잡힐 거다. 왜냐하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을 그런 데 써? 수사하지 말라고? 택도 소리하고 있네. 네. 그 분명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페북에다가 당신 이걸로 반드시 고랑태 예 대단히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썼는데 철저히 조사해야죠. 네. 권력은 어디 그렇게 씁니까? 그 사적 권력, 공적 권력이잖아요. 네. 이거를 개인의 어떤 인적 관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 수사하지 마.
대통령 벌써 물러났어야 돼요. 네. 사실 그 사건으로도. 최해병 사건만으로도. 예, 예. 근데 벌써 이거는 뭐 물러났어야 민주당한테 유리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을 살리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그동안 뭐 했? 저 이 얘기하면 화가 막 분통이 막 터지는데 네. 검찰이 뭐 했어요? 자기 반대편 권력 또는 이제 적어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동원했잖아요. 국민을 탄압하고 반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데 이제 총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럼 뭐 했어 지금까지? 네, 사실은 그런 얘기 할 검찰이 수밖에 제대로 없습니다. 수사를 못했으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윤석열 부부 언제 구속될까요? 아니 벌써 오늘 경찰 소환장이 공개가 됐어요. 네, 두 번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응하진 않아서 이젠 공개 소환 단계니까 곧 아마 조금 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게 네. 특검 이전에도 벌써 시작이 됐다. 아, 특검이 가동되기 특검 전부터 이전에도. 네, 아니면 가능하다. 그런데 특검이 되면은 이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짧고 굵게 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네. 짧고 굵게. 진상규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최해병 특검이 대략 한 140여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이 한 170여일 네. 정도 되거든요. 연장했을 경우에 최장.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군이나 경찰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엄군으로 한 1,600명 정도가 선관위하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1,100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 중에 70명은 매우 관심이 필요한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언론에서 안 쓰더라고. 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후보님 공약 발표할 때 그걸 넣었는데 그들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떤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대들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네. 이건 무력이 붕괴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회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우리가 적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지. 내부에서 아무리 상담 치료한다 한들 그것은 또 다른 통제지 치유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면서 품어주면은 다 진실을 말합니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의 헌정 질서가 정상화되고 또 회복되는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드디어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네. 그래서 특검 수사는 한 축이지만 여전히 중심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집권 초에 좀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주요 이제 장관직들이 네. 잘 인선이 돼야 되고 네. 유능한 인재들이 그걸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요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는 어느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부처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네. 일주일 동안 국민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이 사람 꼭 추천하고 싶다. 누가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약간 외면하고 계신데. 아니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죠. 그 TV 토론에서 이제 워낙 트럼프의 관세 이제 폭탄, 네. 그 약탈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과감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외교통상에 누가 적임자냐 네. 해서 제가 김종대 우리 네. 의원님을 이제 그때 거론을 했어요. 네. 그 실검 7위 오. 검색어 올랐어. 대선 후보들하고 나란히 내 와, 이러면 요. 야 이런 또 경험에 내가 참 또 근데 원래는 이제 외교통상이 전공이 아니시고 네. 그렇죠. 국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병사들의 내란에 동원돼 가지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거를 이제 치유해야 되고 민주적인 군인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바로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군 출신이 추천돼야 아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으로서 국방부 장관 추천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정당 정치라는 게 네. 어떤 당원의 동의가 있어야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정당 간의 협치의 일원으로 돼야지 개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 협치하겠죠. 민주동당이랑. 한 적이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이 얘기는 네. 그냥 한 정당의 그 다른 정당에 있는 누군가를 네. 그냥 개인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적어도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연합, 뭐 우리가 연립 정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연정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이제 인선을 하게 되는 것이 예, 그게 정도겠죠. 아. 네네. 개인만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 정당 근데 대 이게- 정당 협치가 필요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법무부 장관, 또 안철수 뭐 과기부 장관 모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협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정당 간의 협치는 아예 논의에서 배제가 됐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협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미는 네. 이런 상황이 가면서 이제 특정 586 집단들을 하고 그 어떤 주류들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윤석열한테 정권을 뺏긴 출발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광장의 전면에 서고 민주당이 그 광장의 뒷줄에서 따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촛불의 정부를 만들겠다, 광장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은 무수히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뺄셈의 정치가 됐고, 근데 지금의 그 이재명 정부 출범은 협치의 대상이 보수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중도 보수 실용 행보가 돼 있는데 이 왼쪽을 비워놓으면 네. 이게 또 앞으로 여태까지 이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키고 탄핵까지 갔던데 가장 주체가 된 그 주역들이 또 소외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을 크게 한번 그 상상의 지평을 넓혀서 뭔가 정말 거국적인 그 정부를 한번 이 기회에 만드는 게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국정이 이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런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보의 파일을 좀 넓혀주는 방향으로 좀 통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정당에 누굴 등용한다기보다도 네. 일단 국민 추천을 받는다 그러고 하면은 대통령과 이제 여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진보 정당하고의 어떤 그 순회 회담 예, 네. 어떤 정당 협의체 예, 또 이게 국정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뭔가 이런 어떤 그 한번 도량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크게 국가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돼야 될 땐 그런 품격이 필요하죠.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닉슨은 공화당인데 이게 저기 이런 냉전이 이게 무너지는 거고 대탕트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닉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혼자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초빙해서 그 초당적 외교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저기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제 밀사로 가가지고 회담한 거를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게 품을 열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미중 대탕트가 열리고 핑퐁 외교가 되고 이게 그 이후로 동아시아에 40년간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죠. 네. 그때가 미중 관계가 지금 그 뒤에 미소 같은 냉전이었다면 아시아 태평양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 토대가 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거고. 네. 이런 어떤 거는 정파를 초월하는 어떤 그 담대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거국 정부가 돼야 된다. 거국 정부가 돼야 된다. 네, 거국 정부가 돼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봐요. 아직 인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사가 나온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실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기조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 삐걱거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네. 이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인사검증을 하는 네,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민정수석은 일정한 이제 사정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란에 빠지게 되면 네. 영에 안 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차명이라고 하면은 네. 그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네. 의혹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게 되면 그럼 과연 민정수석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뭐 처음에는 이제 이 민정수석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이제 사단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터졌는데 뭐 그건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의혹을 가지고 초기에 어떤 이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는 네. 잡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재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 저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우려를 많이 보였던 인사입니다. 네. 사실상 조국 혁신당은 거의 반대하는 기류거든요. 네, 그런 의견이 황운하 많이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센 반대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고, 그러면은 저기 한 번은 재고해 보심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네네.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닐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도 한번 좀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기준에는 안 맞지만 더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 그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시고 다만 대의를 위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진솔하게 네. 이런 어떤 그 호소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우리도 한번 재고하고 뭔가 어떤 그 앞으로 일의 성과를 내는가 이래 지켜볼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정의당 기준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직이라 그러면 아마 정의당 데스노트엔 들어갔을 겁니다. 네. 들어갔었겠죠. 예. 그 대통령실 검증 기준에 입각해서 봐도 는 데스노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고집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 차관까지 인사되는 걸 다 종합해 봐야 어떤 팀인지 아마 실체가 좀 보일 것 같은데 민정수석 하나만으로는 요거 할수 없다. 하나만 갖고 검찰 개혁의 진용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뭐 다른 방안을 고려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알겠습니다. 실용 정부인데. 슈퍼챗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토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대선 토론에서 저희 청년 노동자를 대변해 주신 권영국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 와. 김남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네. 권영국 후보님 대선 토론 보고 응원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와. 책 좀 읽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무료 노동 상담하는 이대남 이대남. 유권자입니다. 어. 오, 이대남. 네. 권영국 후보님, 김종대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부터 진보 정치를 위해 다른 정치 세력을 단순히 혐오 세력이라고 낙인 찍기보다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해 보려 합니다. 이번 대선 정말 고마웠습니다. 난 이대남이란 게 너무 좋아. 이대남 좋아요? 네. 네. 왜요? 이준석 안 찍었잖아. 저런 이대남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 존재한다. 이대남이 뭐 소중한 이대남입니다. 아니 그 이대남이 동네북이 됐어요. 맞아요. 좀 동네북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거리 나갔을 때 젊은 남성들이 청년들이 저하고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도매금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네. 이대남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 안 하면서 개혁안을 던졌고, 어제 열린 의총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이라는 오명을 아직 쓰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선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훨씬 더 고민 대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TV 토론에서 이 극우화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이 그냥 보수가 아니고 사실 이제 거리 아스팔트에 극우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협찬했잖아요. 네. 동조하고 옹호하고. 네. 그 실제 이제 극우 세력에 포획됐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의원들이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이제 보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네. 과연 지금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선을 긋고 있는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극우 세력과의 단호한 단절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정말 재편되든지 아니면 해체돼야 된다는 생각은 네.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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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체해야 된다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다. 그런데 나는 대선 끝나고 직후에 김문수 후보가 그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사과했어요. 아, 제일 황당한 사과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선거 초반에 했으면 꽤나 도움이 됐을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도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선 선거 기간 내내 친윤하고 갈등이 잠복돼서 당을 자칫하면은 깰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친윤하고 적과의 동침을 내내 했다는 뜻 아닙니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막상 선거 끝나고 당권에 대한 어떤 판이 짜여지니까 이제 와서 계엄 쿠데타를 반대하는. 아니 그런 어떤 거라면은 저번 선거는 아예 지는 걸로 가정하고 그냥 그 친윤하고 동거하면서 자기 공간이나 찾아보자 이런 선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좀 생뚱맞은 어떤 그 개혁 혁신의 어떤 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회복할 만한 지금 혁신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서 정말 이거 보수를 혁신하자 해가지고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네. 그러다 분당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정말 비교가 많이 되긴 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쪽이 더 강했죠. 중진들이 혁신 쪽으로 그때는 갔고 네, 네, 그랬죠. 초재선들이 멋모르고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신선한 에너지가 아직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전당대회를 해도 네. 아마 개싸움을 할 거다. 개싸움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전당대회가. 그렇죠. 개싸움을 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에 이게 감이 아직 느껴지지가 않는다. 네. 이런 점에서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냐 이게. 어쩌다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정당으로서 쭉 길을 가셔야 되니까 각오 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골드키위 한 네, 번만 더 골드키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키위.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 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타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골드키위입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최상급 키위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데요.
골드키위는 맛도 맛이지만 풍부한 영양으로 면역력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사이즈와 수량에 따라 다양한 옵션 무료 배송으로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마켓타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키위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골드키위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한겨레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타니를 입력 후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영국 네. 대표님께서 앞으로 네. 진보 정당의 길을 쭉 가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지선이잖아요. 네. 지방선거입니다. 네. 원내 진입해야죠. 네. 네. 뭐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그게 제 각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외로 나오게 되면 네. 일단 잊혀집니다. 예. 방송에서 나오잖아. 이번 이제 TV 토론에서 네. 정말 그 3%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총선 이후에 한 1년 대선 전까지는 정의당이 존재해? 아직도 있어? 이런 역질문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반가워해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방송이라는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3%예요. 네. 토론에 해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돈보다 표. 후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표도 네네. 더 중요하다. 그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죠. 예, 그만큼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번 얘기해도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는데 정말 이 아까 못한 얘기 이미 국민의힘은 수구예요. 네. 거구로 갔죠. 그러니까 밀어야 돼.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이 균형 잡힌 정치 체제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 이상은 네. 지지를 해 주셔야 TV 토론 나와가지고 정치는 저런 거야.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이제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더 열심히 얘기를 해서 네. 내년에는 네. 정말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네, 성과를 거두는 원내 것. 네.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아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뭐 그럼 전략 목표는 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표님이 방송에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 지금 얼마나 어렵게 진보 정당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자기 하소연을 하기가 참 어려우실 건데. 제가 이번에 대선 때 가가지고 실상을 봤거든. 네. 그 후보님이 오시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서울경찰청에서 경호팀이 왔더라고. 그 네. 후보, 주요 후보 경호팀. 그런데 당직자들하고 같이 가는데도 당직자 숫자보다 경찰 숫자가 더 많아. 그 네. 정도로 사람이 없어. 아이고. 네. 여기 어떻게 견뎠냐, 여태까지. 거기에다가 그 산더미 같은 빛에다가 이래 보면은 참 어떤 그 칼날이를 걷는 듯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에다가 사실 또 진보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실은. 네. 네. 전부 다 평론가예요. 이래 놓으니까 헌신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러다 보면은 그 복잡한 당무에 정말 그 당무라는 게 뭔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당원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어려운 소리 이거 해야 되고 없는 집에 제삿 날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없는 집 제삿 날 돌아오도 할 거는 많고 그러다 보면 항상 마음이 네. 일단은 좀 이렇게 기죽어지냈다고나 할까 네. 이러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좀 우리도 있다, 우리 자존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처음으로 총선 이후로 이제 느낀 거거든요. 이 체험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살림살이 나아지시길 바라고 돈보다 표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필요해요. 돈이 여전히 돈이 네. 중요하고. 돈과 표 모두 다 달라는 얘기인 아니 그래서 것으로. 대표님이 또 이후에 지금 쉴 틈도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게 이 선거를 다 맨주먹으로 지금 끌고 오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진보 정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네. 제가 주요 광역시의 신입당원 교육대 가겠습니다. 오, 와. 뒤풀이까지 다 하고 옵니다. 와. 뒤풀이까지 의리남. 다. 네. 쌍으로 강철이까지. 쌍으로 가겠습니다. 쌍으로. 와. 그래서 좋습니다. 신입당원들한테 네. 제가 직접 네. 그리고 우리 당비 비싸요. 아, 비싸요? 민주당 1,000원인데 우리 10,000원이에요. 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여기서 당원 노릇하기 쉽지 않아. 뭐 메시지는 와서 이런 투표해 얘기하면 주세요. 안 오는 거 막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메시지 때문에 죽겠다고 또 얘기하는데 진보 정당 당원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하고. 각오 단단히 하고 월 돈 10,000원 내고. 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가슴 뿌듯함이 있고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떤 그 연대감. 연대감이 네, 느껴지고 소속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마 힘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저기 후원금 내고 입당하고 표 찍고. 표 찍고 근데 이렇게 하나 더. 네. 하나 더 지금 그 재밌는 그 뭔가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각 선거구별로 기호 5번 권영국에게 투표한 사람 모입시다. 네. 오, 그런 재밌겠네요.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서로 누가 그렇구나. 말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연대하는 모임들이 지금 네, 생겨나고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와, 아니 되게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34만 4천 표인데 이 34만 명은 정말 고민하면서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법도 하다. 네.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민주노동당이 정말 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면서 또 이렇게 진보적인 아젠다를 좀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공동부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출연해주신 권영국 민노당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김준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